네,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농식품 보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비즈니스 토크테이블 및 미더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전체 진행을 맡은 미스크의 김세은 선임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프로그램은요. 농식품 보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행사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토크테이블 및 미더으로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보험 엑셀러레이팅은 이따가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비잉, 사람 혁신, 올거니제이션, 기업 혁신, 그리고 메커니즘, 생태계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1년 정도 이렇게 올해 처음에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따가 미더으로 만나보실 10개의 기업들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업스트림 단위 그리고 다운스트림 단위로 10개의 기업들 함께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각자 투자 연계라든지 혹은 데이터 컨설팅, 마케팅 컨설팅 혹은 전문가 자문들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 강의 세션들을 진행하기도 했고 일부 팀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해외 연수처럼 이제 탐방도 지원을 해드리는 활동들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비즈니스 토크 테이블과 미더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운영하고 있는 미스크는 잠깐만 소개를 드릴게요. 그 받아보신 쇼핑백에 저희 회사 소개 자료가 들어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미스크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공식 명칭은 MI 소셜 컴퍼니입니다.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투자와 또 컨설팅, 엑셀러레이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또 저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김용원 팀장님 모시고 잠깐만 환영 인사 좀 듣고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김용호입니다. 여기서 한 4개월? 6개월?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몇 군데가 더 있는데 그분들도 또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MI 소셜 컴퍼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역량, 내부 역량이 좀 강화되고 높아져서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 사회 문제,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스타트업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죠. 잘 돼야지. 저도 밥 한 끼 쏘겠습니다. 우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름이 바뀐지 않는데 아직 입에도 안 붙었어요. 자주 오세요. 오시면은 제가 커피도 쏘고 밥도 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농식품부와 저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투자 생태계 시장, 농식품 분야의 투자 생태계 시장에서 지금 이제 2가지로 가다가 이제 3가지로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육성을 해내겠다. 두 번째,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현장 문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 벤처 쪽으로 또 한번 가는 게 맞다. 세 번째, 글로벌 진출을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3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여기는 이제 소셜 벤처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 다른 쪽은 또 기술 기반에 했는 게 있고 내년에는 아마도 잘 된다면 글로벌 쪽도 저희가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과를 잘 내주신다면. 네.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열심히 띄워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잘 기획해서 또 하면은 누군가가 또 이렇게 또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MI 소셜 컴퍼니의 강신일 부대표님이 지난 여러분들하고 가장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텐데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다시 뵙기를 강하게 희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제가 찾아가서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깊게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굉장히 또 애정 어리고 또 관심 어린 그런 인사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1부는 비즈니스 토크 테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농식품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서는 땡땡땡이 필요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농식품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패널분들을 전문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 자금 조달, 신사업 개발도 해야 되고 혁신도 해야 되고 또 정책의 변화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다양한 청년 기업가분들도 양성도 해야 되고 또 상품도 판매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들이 또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서는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오늘은 영역별로 패널분들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투자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업계의 동향이라든지 고민들이 있으신지 또 신사업 개발 혹은 어떤 융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상품을 소비자에 맞춰서 니즈에 맞게 이제 개발하고 그것을 나아가서 해외까지 진출도 하고 판로 개척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주제별로 패널분들을 모셨는데요. 저희 모더레이터로 함께 이끌어주실 미스크의 강신일 부대표님 앞으로 모시고 패널분들도 차례로 착석을 해주시면은 토크 테이블로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차례대로 나오셔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MI 소셜 컴퍼니의 강신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패널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토크 테이블은 농식품 비즈니스의 발전과 생태계 교류 그리고 국내외 사례 탐구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과 푸드테크 분야 펀드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 계신 마그나 인베스트먼트의 송진호 부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린바이오 시장의 선두주자인 팜한농의 권희준 팀장님, 네, 그리고 상품 기획과 판매 전략의 전문가이신 좋은상품연구소 최낙삼 소장님, 네, 그리고 국내외 소비재 및 식품 유통과 판로 개척 전문가이신 코엑스 백진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예, 먼저 차례대로 패널분들의 미니 발제를 간단히 듣고 패널 토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니 발제에서는 농식품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서 아까 소개드린 대로 뭐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투자, 혁신, 신사업, 상품 기획, 해외 진출, 판로 개척의 여러 분야에서 인사이트를 나눠보면서 생태계 성장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진호 부사장님의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그나 인베스트먼트의 송진호라고 합니다. 5분밖에 없어서 그냥 금방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마그나 인베스트먼트에서 몇 가지 펀드를 맡고 있는데 주요하게 농식품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 정도의 농식품 주목적 펀드를 가지고 있고요. 규모는 한 1,000억 조금 넘습니다. 1,040억인데요. 한 500억 정도는 이제 투자를 마쳤고요. 각 영역별로, 그러니까 농구먼 사이트 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마그나 프레쉬 같은 경우에는 5년 미만 농식품, 마그나 그린은 그린바이오, 그리고 ABC는 다 투자가 마쳤습니다. 이제 융합적인 부분이고요. 마그나 비타라는 펀드는 그 농협이 앵커를 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올 9월달에 마그나 퓨처라고 푸드텍에 포커싱을 마친 펀드를 300억 규모로 이번에 결성을 했고요. 대펀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나서 최근에 굉장히 자금 시장이 얼어붙고 지금 금리도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 시장 특히 벤처 마켓이 굉장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 쪽에 그 자금을 잘 모았다고 기사도 좀 내주시고, 근데 왜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실질적으로 농식품이 저희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농식품에 대한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는 이 분야에 약 70조, 저희가 환율로 계산했을 때 1,200원 했을 때 62조라고 했는데 약 70조 정도의 돈이 이쪽 부분에 애그리 푸드텍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애그리 푸드텍 영역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생산, 유통, 소비 각 단계에서 다 걸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가 합쳐져 있고요. 특히 지금 많은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농식품 영역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보통 6차 산업 뭐 1차, 2차, 3차 뭐 곱하기 해가지고 6차 뭐 더하기 해도 6차인데 제 생각은 1차에서 2차를 곱하고 2차에서 3차는 3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농식품은 6차 산업이 아니라 8차 산업으로 더 도약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각 분야 부분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커머스 쪽이 우리 이그로서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가장 투자가 많았고 그리고 투자 건수도 많았습니다. 이쪽 부분은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체 농식품 쪽이요. 그리고 작년 말 현재로 약 64개 기업의 유니콘 기업이 글로벌리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빠진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아시는 회사 하나 있죠. 저기 배달의 민족 있는데 뭐 마켓컬리가 빠졌네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키워드로 그러면 농식품 부분에서 뭐 땡땡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사실 글로벌 마인드 아까 김영호 팀장님도 말씀하실 때 글로벌 진출 뭐 글로벌로 우리가 진출하는 게 더 맞겠죠. 시장이 좀 작다라는 게 항상 문제인데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농식품 분야에서 가장 앞선 회사들은 그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글로벌에서 성공한 회사입니다. 아시는 이 트리찌 같은 회사는 사실 다 있을 것 같아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이런 정보들 다 있지 않아? 하지만 없었습니다. 글로벌에도 없었다는 거죠. 글로벌에서 없었던 만약에 어떤 큰 유통회사가 월마트가 아보카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의 아보카도를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마지막에 풀필먼트까지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로 3조 6천억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저 그린랩스 같은 경우도 스마트팜 앞뒷단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다보스 포럼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혁신 기업으로 글로벌 이노베이터 기업으로 우리나라 비상장 기업으로 최초로 선정됐고요. 우리나라의 농식품 기업이 이 정도로 뛰어난 기업들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이제 뭐 K-팝, K-드라마가 아니라 K-푸드, K-애그리컬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성공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 같은 그 투자자들은 그런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리고 단지 한국 시장이 아니라 사람은 똑같잖아요. 글로벌 우리가 바이오가 왜 이렇게 떴나요? 암 걸린 사람은 약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도 암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거의 동일 생활권 그리고 동일 문화권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식생활도 그리고 뭐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이 작물도 신선 프레시 푸드도 전부 다 통일될 수 있고요. 거기에 K-푸드, K-애그리컬처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신 투자사들 스타트업 분들께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농식품 산업이 1 곱하기 2 곱하기 3 6차 산업이 아니고 2의 세제곱이 되는 8차 산업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챌린지를 주시고 이제 글로벌 마인드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어떤 애그리컬처 인더스트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해외로 나갈 꿈을 계속 꿔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발제자이신 팜한농의 권희준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제 소개 자료를 별도로 넣지 않아서 얼굴 한번 보시라고 잠깐 벗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뭐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 저희 팜한농은 70년 동안 이제 농산업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를 해왔고 최근에 한 4, 5년 전에 LG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쭉 검토를 하고 있는데 농산업에
어떤 미래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녹록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시각들이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조직에서 그 신사업을 이끄는 입장에서 보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저도 조직 내부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마음, 뭐 어떤 생각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미래만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의 접점은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이 어떤 시너지가 계속 발생을 해야 이런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 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농업판에서는 그래도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한 임직원이 한 840명, 900명 넘었습니다. 지금은 한 7천억 정도 하는 회사이고, 여기 이제 작물 보호제라고 표현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농약, 벌레 잡는 농약, 곰팡이 잡는 농약, 잡초를 잡는 제초제, 이 시장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1.2조 정도 시장이 됩니다. 되고 종자에서 2위, 비료에서 2위. 그래서 요 세 개의 시장을 다 합치면 약 한 2.2조 되는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다행히도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상위권에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진입 장벽이 상당합니다. 예, 진입 장벽이.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까 쉽게 어떤 사업을 영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 보시다시피 그 농약 비료 종자 많이 쓰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경지 면적은 줄고 농가 인구는 200만이 무너지고 빈집이 늘어나고 하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이제 다른 사업 영역이 뒤에 말씀드릴 부분인데, 70년 동안 이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예. 사람도 그렇고 리소스도 그렇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파만농이 생각하는 농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너무 길면 안 되죠. 예. 좀 가만히. 예. 좀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농업 쪽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어떤 농업이나 농업 형태를 보면 굉장히 소규모고 여러 가지 작물들을 한꺼번에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솔루션으로 어떤 그들의 비용을 절감을 시킨다 하더라도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거죠. 네, 적은 거고. 그리고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지털 기술의 수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로 보는 거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농자재 기업, 설비 기업, 다른 뭐 농식품 이런 쪽에 다 이제 융목화합이 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아까 잠깐 그 부사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민간 플랫폼 비즈니스가 사실은 이제 그린랩스를 발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겨나고 있는 거고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가까운 미래는 뭐 여러분 자료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어쨌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농산업이 충분히 발전을 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그 파만농이 제일 잘하는 게 전문성이 있는 게 오프라인이거든요. 오프라인. 예. 오프라인의 어떤 솔루션들을 온라인화해서 우리 고객들한테 전달해보자라고 해서 저희 이제 팜스올 솔루션을 한 2년 반 동안 만들어냈고, 이게 그 조직 내에서 인큐베이팅이 잘 돼서 LG 그룹이나 지주사나 화학에서 내년부터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저희가 보는 농산업의 밸류 체인이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팜한농이 잘하는 육묘, 생산, 재배 관리가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밸류 체인을 연결을 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밸류 체인을 긴밀하게 아주 솔리드하게 연결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농사가 앞단계에 정책 보육 시공 그다음에 이제 뒷단에 수확 선별 출하 소비까지의 어떤 갭을 메워주는 그런 솔루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협력할 부분이 앞으로 많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패널 토론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산업으로서 농업이 맞이하고 있는 어떤 녹록지 않은 환경 그리고 도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먼저 기업으로서 성장해 오신 팜한농의 어떤 고민 그리고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제자이신 좋은상품연구소의 최낙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있는 주제하고 제가 말씀드릴 거하고 확 격차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일단 저는 농식품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실제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봤더니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상품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좀 의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5, 6년 가깝게 농식품 기반의 스타트업들 그리고 농업품 기반의 기업들 이렇게 만나보면서 제가 뜻밖의 알게 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시지 않고 때로는 그냥 얼떨결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꽤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은 어떤 분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핵심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게 비즈니스로 가치가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할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할 거라면 특히 농식품 기반의 비즈니스를 목표로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타겟하고 있는 명확한 타겟의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나의 역량이나 우리 팀의 역량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받으면 하겠다. 투자 받으면 문제를 하겠다. 이거는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맞지 않죠. 그러면 돈 없으면 사업 못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내 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점차 해결을 해 나가면 그러면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고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 나가실 수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막 큰 생각을 하고 하시면 그렇게 못 가는 경우를 저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에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식품 비즈니스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전복 좋아하십니까? 전복 좋아하십니까? 자주 드십니까? 자주 안 드시죠? 좋아는 하는데 잘 드시진 않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죽고 있습니다. 시장은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한 7, 8년 전서부터 전복이 심각하게 안 팔리고 있습니다. 전복은 왜 안 팔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안 팔립니다. 핵심은 뭘까요? 소비자들이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전복 먹기를 불편해요. 그래서 좋아는 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먹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인 거죠. 한때 우리나라 전복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전라도입니다. 전라도는 30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복의 명소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라도에 계신 분들은 전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먹게 할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품은 제대로 못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한때 키로에 5만 원에 썼던 전복 가격은 지금 반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전라도에 완도에 계신 분들도 전복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먹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먹지 않죠. MZ세대들이 전라도 전복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복은 계속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저희가 업체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업체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이 저희한테 찾아오셨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전라도에서 완도에서 50년을 살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전복이 우리 각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생계수단인데 전복을 먹지 않고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한다. 또 하나 자기 딸도 완도에 사는데 전복을 먹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전복 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전복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물이 아니라 쉽게 먹을 수 있는 전복으로 상품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말에 만났다가 2020년도에 처음 와디즈를 통해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잘 아시는 와디즈라는 채널을 통해서 출시했기 때문에 결국 출시의 포인트가 뭐 잘 아시겠지만 달성률, 금액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저 상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새로운 전복으로 만드는 새로운 제형의 HMR 상품이 기획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상품도 그해 다음에 출시했습니다. 그 두 번째 상품은 전복 감바스라는 상품이었습니다. 저 감바스 안에는 완도 전복이 3마리가 들어갑니다. 완도 전복이 3마리가 들어가서 와인하고 드시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첫 번째 상품이었었던 전복 차우도의 크림 버전을 스파이시 버전으로 바꿔서 출시했습니다. 보시면 다 제품이 전라도스럽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서 지금은 저 상품이 잘 판매가 되고 있어서 내년도 상품까지 기획이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똑같이 전복을 활용해서 전복 리조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품 중에 하나는 요즘 핫한 트러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복이란 테마를 가지고 계속 상품 기획을 하고 있고 계속 필요한 라인 쪽으로 확장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지금 국내 상품 상생성회를 비롯해서 로컬푸드나 초록마을, 신세계, 롯데백화점에 다 입점을 했습니다. 또 전문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보틀벙커라든지 아니면 올가 이런 쪽에 쭉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셋밖에 없습니다. 엄마, 아빠, 딸 셋이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는 출시한 지 회사가 생겨진 지 3년 만에 올해 매출이 20억입니다. 매출이 20억이고 해외 중국하고 베트남, 태국, 베트남 지금 미팅 중이고 태국에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매출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 넓게 보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지금 당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회사지만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 회사는 완도 어가의 40미, 보통 1kg에 보통 우리가 10마리짜리를 주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데 40마리에 이르는 전복의 수요를 창출하면서 농가 소득 높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도에 고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그 2개 고등학교 애들이 매월 전복 차우더를 급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그리고 상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결국 우리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결국 글로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식품 비즈니스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제 정의가 참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수요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고민했을 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매출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발제자이신 코엑스의 백진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엑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다양한 뭐 식품을 포함한 소비재 그리고 이제 유통 관련 전문 전시회를 기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조금 다른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그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속성입니다. 전시회는 한 개당 최소한 200~300개 참가 업체가 참석을 합니다. 바이오 숫자는 훨씬 더 많고 제가 약 10년 이상 했으니까 뭐 수만 개의 업체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 이 업체분들과 바이어분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도움이 되고 윈윈이 될까, 이런 부분 위주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어떤 것이든 최소 3회는 연속적으로 좀 참가를 하셔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설명 편의를 위해서 그 팔로 개척 여러 채널 중에 전시회를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전시회 참가 목적은 크게 2가지입니다. 홍보랑 바이어 유치예요. 바이어 발굴인데 보통 이렇게 전시회 참가해서 이 2가지 목적을 이루시는 상황은 보통은 인지도가 굉장히 좀 낮거나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고, 이 모두 신규 바이어 없는 상황이고, 바이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빅바이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실 신뢰를 꼽습니다. 신뢰를 꼽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최소 2~3번은 봐야 내가 이 업체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제 3번은 3연속으로 참가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지도가 생깁니다. 전혀 몰랐던 제품이나 기술을 알게 되고, 2번째는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해서 이거를 어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가 돼서야만 비로소 내가 이 업체에게 신뢰도를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신뢰도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만 아시겠지만 전시회를 3년 연속 참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전시회는 뭐 농식품 분야 전문 전시회도 많이 있지만 전시회는 매년 또는 2년, 3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들이 있고요. 특성에 따라서 이 리드 타임이 굉장히 좀 다소 길다고 보여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채널을 연내로 복합적으로 최소 3개 채널 이상 이용을 하시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뭐 전시회, 추출 상담회, 시장 개척단 이런 거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익숙하시고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벤처 기업이시다 보니까 뭐 데모데이라든지 피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익숙하신데요. 국내에는 그만큼 그런 행사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해외는 앞서 이제 발표해 주신 거 보니까 뭐 싱가포르나 다른 국가에도 이런 미니 데모데이를 하셨지만 생각보다 우리 기업이 우리 제품이나 기술을 피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보통은 해외 진출하실 때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하실 때 좀 세분화된 섹터별로 이런 상품이나 기술을 미니 피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상담회 주최를 하면서 비즈니스 매칭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잘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제품과 바이어 니즈를 보고 사람이 1대1로 매칭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야 미스 매칭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 참가 업체와 바이어 간에 서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로 매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비용을 들이시고 바이어도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건데 미스 매칭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자꾸 이제 이 툴은 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확하게 참가 업체의 그런 제품이나 기술을 설명하고 바이어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를 통해서 이런 상담회를 주최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어는 초청을 해서 하는 로드쇼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에 꼭 현지 미디어를 초청을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이어가 상품을 처음 보시면 기술을 보시면 1차 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시고 이 기업이 처음 보는 회사인데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어떤 기술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노출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그 미디어가 주는 힘은 굉장히 생각보다 파워풀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베이스의 이제 저희 비즈니스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진출 국가의 이런 정부 정책이나 시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뭐 이런 세금이라든지 규제라든지 택시 식품 같은 경우는 요즘 더 많이 까다롭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부 해당 진출 국가의 정부 이제 산업 공공 연구 기관들과의 이런 미덥 기회도 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저희 제품의 이런 진출 의지를 조금 더 공고히 할 수도 있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텝별로 저희가 단계별로 지원을 굉장히 이제 각 부처별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단계별이 연속적으로 지원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진출하신다 그러면 사전, 현장 그리고 이제 사후, 후속 업무로 이렇게 단계를 좀 나눠서 하는데요. 잘 아시는 그 수출 바우처 메뉴판이 있어요. 죄송하게도 오타가 좀 났는데 그 메뉴판 보면은 13개 분야에 6,000개 메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많고 말 그대로 메뉴판이라고 하면은 이 6,000개의 단품 메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품 메뉴를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골라서 이용하시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생각보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뭐부터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별적으로 선택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좀 코스형으로 에피타이저, 메인 메뉴 그리고 디저트까지 순서대로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좀 수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부처별로 너무 이제 지원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잘 찾아보시면 시간을 들여서 인력을 들여서 찾아보시면 잘 이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시회를 기획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업체분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많이 이제 안내를 드렸던 편인데요. 하면서 이런 게 부처에 관계없이 모두 모인 이런 포털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해서 지금도 서비스들이 모여 있는 이런 포털 사이트들은 이제 뭐 분야별로 조금씩은 있습니다. 저 이제 진흥원 사이트도 가보니까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현재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컨설팅 기능이 조금 더 수반이 되면 아무래도 시간도 절약하고 지원을 했을 때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이런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간이 5분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전시회를 가장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한 6가지 팁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괜찮나요? 이게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먼저 이제 패널을 좀 진행을 하고 이건 이후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당연히 개별적으로 인사드리고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노출하고 그다음에 세분화되고 아주 명확하게 니즈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등등의 아주 구체적인 실질적인 조언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우리 패널 분들 각자 간단하게 이제 소개 겸 해서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패널 토의를 통해서 좀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통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농식품 비즈니스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나 혹시 접근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지점 등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우리 네 분의 패널 분들의 의견을 한번 돌아가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부터 한번 의견을 아까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부분이랑 혹시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길지는 않고요. 저희 이제 업체들 실질적으로 행사하실 때 느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그 해외 진출하실 때 생각보다 시장 조사를 뎁스 있게 안 하시고 진출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예를 들면 저는 주로 이제 베트남 인근, 뭐 미얀마, 라오스, 뭐 이제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 쪽으로 이제 저희 판로 개척 지원을 많이 했는데 동남아 쪽이라고 해서 다 비슷하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씩 입맛이 다르고 저희에게 익숙한 식자재나 이런 재료법이나 요리법들이 외국 분들한테는 생소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시장 반응을 미리 보시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저희 보면은 뭐 이런 뭐 특히 식품 자체로만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유통 채널을 통해서 현재 진출한 유통 채널, 뭐 국내 유통 채널이 진출한 경우도 있고 해외 메인 유통 채널들도 있죠. 소매점, 도매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해서 시장 반응을 꼭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B2C 행사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피드백을 받으시고 상품을 완전화시키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최 소장님 말씀? 네, 저는 농식품이 저희가 다른 상품도 제가 패션 상품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패션 컨설팅에 비해서 농식품 컨설팅은 굉장히 이해관계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해관계자의 정부가 껴 있다는 거죠. 정부와 지자체가 그렇게 껴 있어서 진짜 세심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세요. 영세하시다 보니까 작은 일에 굉장히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장장 자기 생계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분들과 함께 비즈니스 하실 때는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가깝게 약간 정서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시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이게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해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이 들어와서 자기 일을 한다고 하면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해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좋습니다. 디지털로 쪽으로 접근하는 거 참 좋은데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디지털을 따뜻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이 차갑잖아요.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래서 내 거 아니면 남의 거 이렇게 딱딱 구별해 버리는 게 디지털인데 그 디지털을 아날로그적으로 따뜻하게 접근하셔야만 가능한 게 지금 농식품 비즈니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하면서 그런 부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 부분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랫동안 이제 이 농업 비즈니스 오랫동안 해오신 파만농에서 혹시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아까 녹록지 않다는 코멘트도 좀 주시긴 했는데. 네. 예. 이게 저기 원래 패널들끼리 사전에 네트워크가 좀 있었으면 더 부드럽게 됐을 텐데 여기 와서 처음 뵈니까 네, 제가 이런 말 드려도 되나 하는 생각이 막 들고 한데 사실 그 농업이 1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1차 산업에서 사실 그 생산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들로부터 수익 모델을 창출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서 사실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의 확대, 수익 모델의 어떤 솔리드한 수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식품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일반 소비자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의 어떤 기본 구조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 구조나 기반이 탄탄해야 농식품으로 가더라도 식품으로 가더라도 뭔가 더 시너지 있고 창의적인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올 텐데 여기서는 농 생산 단계는 어쨌든 수익 모델이 안 나오니 스타트업들 봐보십시오. 대부분 유통하고 경쟁하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좀 약간 네거티브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우리 그 생산 단계에 있어서 농민들과 같이 숨쉴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 그런 서비스들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산업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있는데 다른 산업과 좀 다르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접근할 때 농업의 특성을 좀 잘 고려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요즘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 농식품 비즈니스가 예전과 좀 다른 부분 그리고 전망이 아까 밝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 부사장님 부탁드립니다. 특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농식품을 크게 보면은 농업 그다음에 식품 이렇게 보면 양극단이죠. 말씀하신 대로 농업 침투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래서 그 식품 쪽 그 마케팅 브랜딩 또 특히 최근에 뭐 이슈가 있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투자를 받아서 고객을 모으고 그 고객으로 프로그레스를 나가고 또 투자를 받고 이 선순환이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고 그쪽에 플랫폼이 만들어질 때는 그쪽으로 자금이 쉽게 유입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고 더 이상 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농식품 부분에서 가장 특색은 피보팅이 쉽지 않은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을 설정했을 때 뭐 IT나 뭐 이런 기술 기업이나 그리고 바이오도 뭐 처음에 탐색전을 벌이고 이게 아니면 저기로 갈 수 있는 조금의 기회는 있지만 농식품 쪽에서 비즈니스 영역을 찾았을 때 피벗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발전적인 피벗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 하실 때 이게 실패하면 무언가 우리가 지적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력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마케팅 영역이 부족해서 브랜딩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무엇이 있을까? 지금은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그리고 비즈니스를 펼쳐나가셨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시경제 환경이라던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투자가 이제 녹록하지 않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옥석 가리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우리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유연하게 피버팅을 할 수 있을까, 확장할 수 있을까. 물론 해외 진출도 참 중요한 과제긴 하지만 이런 환경에 적절히 어떻게 대응해서 살아남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식량난과 기후위기 등 여러 사회환경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ESG 경영의 흐름이나 임팩트 투자나 윤리적 소비 등을 추구하는 최근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봤을 때 농식품 비즈니스가 갖는 기회나 영향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뭐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고 또 고객을 만나고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흐름들을 요번 패널들께서 느끼셨던 어떤 경험이 있으시다면 기회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위기의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변화의 변곡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면이 좀 보였었는지 일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이 있으면 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사장께서 혹시 시작을 좀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ESG 뭐 임팩트 다 여기서 기회를 보시고 농식품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시작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축산 같은 경우에 왜 지금 교통 뭐 돌아다니는 그 차량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지구적으로 14%인데 축산업에서 나오는 이산화배출 이슈가 14%랍니다. 그래서 그 메탄 저감, 그러니까 탄소 저감도 있지만 또 이 토양이라든지 또 이 질소를 줄이는 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뭐 20배, 30배 정도의 더 저감 효과를 그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농업에서 그 이 축산 동물을 얼마나 잘 기를 수, 그러니까 잘 기를 수 있다는 거는 사료를 덜 주고 그리고 생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 단순히 동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로 이런 축산업에 대한 일부분을 다 대체하겠다라는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 부분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들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다들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계셔서 지금 농식품 쪽에 있는 가장 키워드는 ES적인 부분이고요. 특히 최근에 저희가 뭐 투자하는 회사 중에 그 현대 아산농장에서 곤충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곤충 스마트팜을 통해서 그 곤충들이 그 이 농업 부산물 뭐 배추라든지 아니면 우리 감귤 그 재배하는데 버려지는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려지는 농산물 같은 경우를 그 얘네들의 먹이원으로 통해 가지고 그 곤충을 길러서 거기서 단백질을 채취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만들 때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권과 상계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시고 있는 사업 그리고 이런 부분과 ESG적인 영향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농식품 쪽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신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 기회도 생기고 기존의 사업 영역에서 그런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뭐 필요한 대기업이나 필요한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환경 사회적인 이슈가 이제 사회에 많은 이제 문제이자 도전이자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기회로 좀 바꿀 수 있는 비즈니스의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권 팀장님 쪽으로 또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그룹 내부에서 그룹 내부에 LG 경영 연구원이 있거든요. 연구원이 있는데 연구원에서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관점에서 신사업을 아이템을 3가지를 발굴을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오늘 잠깐 여기 얘기 나왔으니까 드리고자 하면 첫 번째는 화이트 바이오 퓨얼 쪽인데 이제 그것도 보시면은 옥수수를 이용하는 전분계, 그다음에 사탕수수를 이용하는 카테고리, 그다음에 이제 목질을 이용하는 이제 뭐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그 목질에서 리그닌을 분리하는 기술 그게 향후 10년 이내에는 상용화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상용화됐을 때는 굉장히 파괴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그 부분에 외국 이제 미국에서 투자사들이 많이 좀 투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두 번째는 대체식품 중에 이제 식물성 대체육, 그다음에 배양육, 그다음에 발효식품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90% 이상 시장이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한 대체육이고요. 배양육은 아직까지 멀었다.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스마트팜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파만농이 스마트팜 쪽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의 분석을 좀 주의 깊게 읽어봤고 어쨌든 그 대기업에서 보는 화학기업에서 보는 미래 신사업은 그 3가지로 분석이 되더라. 근데 뭐 저도 대부분 동의를 하는 이야기여서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 네, 뭐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동의하시는 그런 아이템에 대해 있으시다. 기업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넘겨서 우리 최 소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진짜로 기회와 위협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ESG라는 게 투자하시는 그리고 글로벌 투자하시는 회사에서부터 시작이 된 얘기라 사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걸 왜 농촌에서 농가들한테 얘기를 하나, 우리 농가가 글로벌 투자를 받을 것도 아닌데 그런 회사들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작년 말부터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ESG 경영을 투자자들이 이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면 제공하는 업체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왜 불리해질까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ESG를 하시면 여러분 수익에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십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회사 잘리는 CEO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거 중점적으로 했다가 그거 피하려고 그린워싱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린워싱 하면 또 소비자들이 그린워싱 한다고 추궁하죠. 그럼 또 다 잘리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제가 보기에는 기대치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되실 거예요. 저도 보면 소비자들이 어떤 업체가 저한테 유기농 제품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유기농 제품을 플라스틱에 싸갖고 왔다. 그럼 제가 대번 전화해서 그러거든요.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그분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회와 위협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버려지기 위해서 길러진 것은 없다. 버려지기 위해서 길러진 것, 우리가 길렀다는 건 다 먹기 위해 쓰거나 아니면 사용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예전에 먹었는데 잘 살게 되면서 안 먹기 시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활용하지 않는 부위들이 있어요. 이런 부위들은 우리가 ESG를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나가면 그게 하나의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도 되고 상품 기획할 때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상품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ESG의 분위기가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상품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소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ESG의 한 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굳이 막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새로운 상품 기획인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상품 기획을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먹었지만 먹지 않는 부위들을 활용한다거나 어떤 데서는 쓰는데 어떤 데서는 안 쓰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육회집에서는 달걀 흰자를 안 쓰는 거 아세요? 육회집에서는 달걀 흰자는 쓰레기예요.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른자만 쓰니까. 그럼 그 흰자를 가지고 어떻게 상품화할 수 있을까? 흰자를 그런 빠른 시간 내에 다량으로 공급받아야 되겠죠. 뭐 그런 밸류체인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ESG는 잘만 활용하시면 기대와 함께 위기가 동시에 올 수 있는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ESG가 사실은 처음에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다루는 주제로 시작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 아까 송 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투자의 어떤 기회, 기업의 성장의 기회로서 ESG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의 감수성이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든 그 제품이나 솔루션이 만드는 사회적인 어떤 가치든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수준이랄까요? 감수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품을 공급하고 만들고 포장이 어떻고 그다음에 어떤 공정을 어떻게 거쳐서 만드느냐 그 과정,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상품 기획에 잘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 전략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 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백 실장님께도 마이크를 넘겨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제가 주로 만나는 것은 이제 기업과 바이어 그리고 엔드 유저입니다. 사실 이 ESG가 이름만 달랐지 예전에 뭐 친환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조금 많은 기간, 오랜 기간 예전부터 이제 이런 컨셉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수년 안에 좀 많이 디벨롭이 될 것이다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속도는 좀 빠르진 않았었습니다. 최근 ESG 컨셉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이 ESG 컨셉의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기꺼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의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바이어들이 당연히 그런 상품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위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기회적인 요소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내도 그러하고요. 해외 중에서도 뭐 미주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동남아 쪽도 생각보다 우리보다 소비 시장이 뭐 규모 자체가 적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도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ESG의 기업들 그리고 상품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저는 이제 베트남 시장을 제일 많이 오래 했으니까 이제 시장을 알고 있는데 의외로 높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친환경, 요새는 뭐 필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MZ세대나 젊은 세대에서 굉장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고 의향이 좋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좋은 브랜딩 포인트로도 이제 유니크 셀링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좀 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은 사실 전시회에 가보면 가장 많이 이제 빠르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코엑스에서 푸드위크라는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쭉 한번 둘러봤거든요. 근데 푸드테크 아까 뭐 스마트팜 말씀하셨는데 푸드테크 분야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어요. 업체도 많고 바이어도 많고 참관객들의 관심도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대체육을 포함한 각종 ESG 활용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사실 지금 뭐 진입하셔도 늦은 감은 없고 늦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앞으로는 저희는 이제 이 ESG가 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싱가포르 출장 갔다가 이제 왔는데요. 싱가포르의 정부나 이제 뭐 투자 기관들이나 다들 ESG를 얘기하면 다시 한번 저희를 쳐다보긴 하더라고요. 임팩트, ESG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바꿔 말하면 이 ESG라는 키워드를 우리 BM과 어떻게 잘 연결하고 상품 기획 단계에서 그리고 우리 영업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잘 녹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제품을 어떻게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공통 질문 두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럼 개별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질문으로 우리 송진호 부사장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 및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유치할 때 참고하거나 유의해야 할 노하우를 좀 공유해 주신다면, 아니면 이런 포인트는 투자자들도 참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더라, 뭐 이런 팁을 주신다고 하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이진 않는데요. 너무 일단은 투자 유치를 하실 때 이제 단계를 거치시잖아요. 처음에 사업하실 때 이제 자기 자금도 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위 친지분으로부터 자금을 갖고 시작하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투자 안 받고 하시는 거죠. 투자 받기 시작하시면 이래라 저래라 엄청 간섭을 하잖아요. 엑셀러레이팅 단계에서 잘 크시고, 그다음에 지원 사업, 오늘 후원해 주신 우리 농진원이라든지 또 좋은 그 후원 단체들이 많습니다. 농진원의 사업 같은 경우 잘 받아보시고 어느 정도 보육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를 만나시는데요. 실제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사업 모델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사를 가실 때 그 투자사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농금원에 이제 농식품 쪽이시니까 농식품 쪽 그 펀드를 보시면은 종류가 돼 있어요. 5년 미만이고 3년 미만, 3년 미만인데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회사 제일 좋아하죠. 그리고 내가 사업 영역이 명확하게 그린바이오 쪽이냐, 뭐 동물의약품이냐,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푸드 세이프티냐, 그러니까 저희도 주목적에 맞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니즈가 맞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으실 때 뭐 스마트 농업 펀드가 있는 곳에서 정밀 농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농업을 해서 우리가 정말 정밀 농업이야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목적적이냐,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7년 미만, 그러니까 에이징이 어릴수록 좋습니다. 혹시 기업을 이제 만드실 거면 고민을 많이 하시고 법인화를 하셔야 돼요. 법인화 하시는 순간부터 카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경영체가 되겠다. 농업경영체 함부로 하시지 말고, 농업경영체 되려면 또 조건이 있잖아요. 농민도 한 분 있으셔야 되고, 실제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내가 지금 법인화할 시기냐, 법인화 되기 전에도 예비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셔서 보육을 거치시고 투자사를 만날 때는 정확히 그 투자사가 가지고 있는 펀드나 관심 영역이 내 사업하고 맞느냐, 더하기 이제 나는 프로토콜 정도는 만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글로벌 시각을 갖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너무 좋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데 매출이 50억인데 순이익 20억 나는 거는 투자 안 받으셔야 돼요. 그런 사업을 찾으셔서 수익을, 아까 보면 이제 전복 비즈니스 같은 경우 그렇게 잘 키우셔서 새 모녀가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사업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투자사를 만나는 건, 스타트업들 투자를 유치하려면 비전이 좀 있어야죠. 그래도 우리는 투자하고 3년, 5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거든요. 3년, 5년 후에 투자사의 목적은 단순히 지원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금을 주고 육성은 하지만 투자자들은 언제나 언제 내가 회수를 할까를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사에게는 꿈을 주셔야 돼요.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지. 저희도 이 정도 방향은 가야지 M&A 시킬 수 있고, 이 정도 사이즈는 가야지 상장시킬 수 있고, 이 정도 사이즈는 가야지 글로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지라는 해답점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너무나 좋은데,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게 양봉산업 같은 경우 한 3년 전인가 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벌 영양제 이런 거 만드셔서 우리 너무 그게 공익적이고 좋은
일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투자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 양봉 그 글로벌리 잘 된다고 하는 비전을 가져오신다면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국내 양봉 산업도 사양 산업이고 굉장히 미미한 설정인데 우리한테는 투자 대상은 될 수는 없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거는 지원 사업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가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나는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적정한 사이즈가 내가 제일 좋은 거냐 아니면 나는 사이즈를 키워서 더 투자를 받고 큰 기업이 돼서 엑싯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줘야 되느냐 그거를 생각하고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육성하는 팀 대표님들과 이제 IR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IR은 결국 듣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이미 대표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듣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걸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질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파만농의 권희준 팀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이종 산업과의 융합을 이끌어가는 것 역시 유효한 접근일 텐데 혹시 파만농이 주목하고 계신 방향성이나 접근성, 특별히 관심이 있으신 이종 산업이 혹시 있으실지, 혁신을 위해서 어떤 것이 있을지 이런 부분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발표하실 때 토털 솔루션에 관련된 어떤 부분도 말씀하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 밸류라든가 뭐 가치라든가 수익 모델들이 그 밸류 체인이 연결될 때마다 그 폭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증가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비싸고 느리고 복잡한 거는 대부분 싫어합니다. 대부분 싫어하는데 근데 이제 그 밸류 체인을 연결해서 다른 밸류 체인으로 갔을 때 이쪽 밸류 체인에서 분명히 그랬던 것들이 다른 밸류 체인하고 연결이 됐을 때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농산업, 뭐 농업 그 생산 단계에 어떤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 어떤 그 좁게 시각을 좁게 그 밸류 체인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 뭐 비싸고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다른 밸류 체인들하고 연결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는 걸 보고 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좁은 시각으로 우리 산업만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낙삼 소장님께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가치 소비, ESG, 미닝아웃 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농가, 농촌 혹은 식품 비즈니스에서 다뤄볼 만한 상품계획 접근법은 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이랑 또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아까 뭐 전복 사례를 좀 수산물 식품을 말씀하셨다면 농촌 쪽에서 농업 쪽에서 좀 말씀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마늘 드시죠? 예, 마늘의 어느 부위를 드십니까? 여러분 드시는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아세요? 뿌리. 예. 혹시 마늘의 줄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마늘종. 최근에 마늘종 드셔보신 분? 이 많은 분 중에 3분밖에 안 계십니다. 4분 정도? 그런 겁니다. 예전에 마늘종 먹었는데 지금은 마늘종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마늘종 가서 엄청 뜯었습니다. 그래서 마늘종을 한정 상품으로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쫑 이러면 사람들이 일단 약 젊은 세대들이 조금 거부감 느껴 합니다. 그래서 마늘 쫑 피클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게 결국 먹거리는 익숙한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한 것. 근데 익숙한 것을 또 익숙하게 풀면 사람들이 지루해합니다. 지루한 것은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루할 수 있는 상품, 하지만 익숙한 상품을 좀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접근으로 풀어보시는 상품 기획법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라는 게 결국 다른 도구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스피커를 다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주로 반찬을 여자가 만들었다면 남자가 만드는 거죠. 남자 중에서도
뭐 애 한 셋 있는 아빠가 만드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스피커를 다르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새롭게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엔 먹었지만 지금은 먹지 않는 거, 잊혀진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요즘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쉰다리 프로젝트입니다. 혹시 쉰다리라고 아시나요? 제주도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제주도에서 옛날서부터 먹었었던 발효 음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쉰다리라는 겁니다. 제주도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다 아세요. 그런데 지금은 해주는 데가 없어서 아무도 못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이마트에서 제주도 프로젝트, 재발견 프로젝트라는 걸 저희하고 같이 맡겨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만들기만 하면 이마트에서 다 매입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건 이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다, 많은 유통기업들이 지금 익숙하지만 잊혀진 새로운 것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시고 익숙했었던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고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제안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상품 기획에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눈으로 좀 보자. 잊혀져 있는 부분을 재해석해 보자. 거기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백 차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동남아 등 지역에서 우리 농식품 산업이 가지는 강점 또는 약점은 무엇이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국내 스타트업이 갖춰야 할 준비 사항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아까 베트남 시장에 많이 경험이 있으시다고 해서 베트남 시장 포함해서 해외 시장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해외 진출하실 때 저는 강점이자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이미 브랜드가 있죠. 하지만 저희 강소기업이나 이제 벤처, 저희 이제 신규 제품들은 뭐 기술도 포함해서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잘 만들면 굉장히 브랜딩 파워가 높아질 거라는 뜻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뭐 지원책 뭐 말씀드릴 때 사전 준비 뭐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갈 때 브랜딩이 굉장히 강화가 준비가 잘 되어야만 이제 진출했을 때 효과가 좋은 부분인데요. 스스로 이 정도면 되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되었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바로 전시회로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전 이제 소비재를 주로 했기 때문에 뭐 음식 중에 홍삼을 말씀을 드리자면, 홍삼 브랜드가 한 10개 업체가 나옵니다. 굉장히 뭐 유명한 브랜드도, 우리나라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도 나오고, 이제 막 이제 농가에서 정말 가족들끼리 하셔서 하는 진출을 원하시는 이런 브랜드도 나오세요. 현지 바이어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다만 현장에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패키징, 브랜드, 그리고 이 제품을 얼마나 잘 프리젠팅 하시느냐의 스킬입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국내는 이미 선입견이 어느 정도 좀 생긴 상황이 있어요. 이건 이제 불편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인데, 해외는 오히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셨을 때 오히려 시작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출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의 컨설팅, 사전 체크, 뭐 이런 제품이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보완을 하셔서 준비를 하신다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다 똑같다. 해외 나가면 다 똑같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브랜딩하고 메시지를 전해줄 거냐에 따라서 한국과는 다른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거기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 들으신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가지시죠. 진짜 그렇습니다. 예. 네트워킹 하실 때 그런 얘기 또 많이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우리 대표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개별 질문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대표님들께 당부하고 싶으시거나 또 제안하고 싶으신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우리 차장님부터 한 말씀씩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벤처 쪽에 이제 업체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벤처도 있고 일반 강소 기업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던 간에 결국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다만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유통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보시고 좀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기회는 굉장히 많고요. 저희도 이제 많이 파악을 하지만 업체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이런 정부 산하 단체 기관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품이 들더라도 인력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잘 알아보시면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 비용 대비해서 굉장히 조금 효과가 좋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업체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머리가 되게 복잡한데 지금 어떻게 한마디로 드릴까 생각해봤더니 농식품에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말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컨설팅하면서 보면 저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분은 저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기회들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농식품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국가에서 많이 밀어주는 그런 카테고리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잘 연대하시고 잘 네트워킹 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런 기회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은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고요. 혹시 포기하고 싶을 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사시는 걸로. 네.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투자자들을 만날 때 뭐 선입견도 있으실 것 같고, 근데 투자자를 만날 때 벤처 캐피탈은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닙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투자자들의 니즈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좋은 투자처를 발굴하고 싶고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투자한 후에는 저희가 을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비투자사가 굉장히 잘하기를 기원하고 있고요. 대신에 투자사를 만날 땐 준비가 되셨어야 되고요. 솔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된 상태로 솔직하게 만나셔야지 내가 아직 모자란 상태에서 좀 있어 보이고, 너무 겸손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솔직하게 다가오셔서 이러이러하는 거는 내가 참 잘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 혹은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참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하는데 혹은 그런 지원을 필요하다라고 다가와 주셔야 우리도 쉽게 만나실 수 있는데 잘 못하시는데 잘한다고 하거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곧 그거 한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어기실 때 가장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부분, 실망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준비된 상태에서 그냥 고민 상담하듯이 친구 만나듯이 투자자하고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사 만나시면 더 좋은 사업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토크 테이블에 여기 투자자도 계시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먼저 그 길을 걸었던 기업도 계시고, 또 이런 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컨설팅, 그리고 해외 진출을 도와주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시고 농식품 산업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특징부터 해서 산업의 어떤 흐름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주 이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 아이디어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제 성장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전략도 짜시고 계획하실 때 잘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 비즈니스의 발전과 성장에 많은 관심과 기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멋진 인사이트와 팁을 제공해 주신 우리 패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